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중립 시대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선 발표 순서는 먼저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다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 대응 전략 중에서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겨울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여름 6월은 100년 만에 가장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마가 무려 54일 동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한파, 그리고 100년 만에 장마라고 하는 이런 언론의 뉴스를 거의 매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만이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매년 보고 있다는 것은 그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2019년, 20년에 프랑스와 스페인에는 무려 45.9도 폭염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인 베레안호스크에서는 무려 38도의 고온으로 러시아의 동토가 녹으면서 많은 메탄의 온실가스들이 방출을 하고 산불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북해도에는 사상 최고의 39.5도의 기록도 있었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는 100여 곳에서 동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살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마 기간 동안에 무려 6천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일이 있고,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산사댐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호주에는 2019년, 2020년 6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산림이 전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촌의 기후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빈번한 기후 재난 이상 이변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은 막중합니다. 재해 발생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높아지고,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 8월 9일 날 IPCC 6차 보고서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1.5도가 되는 시점이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에서 나왔던 예상보다도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져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20세기에 3배 빨리 일어나고, 1.5도 온난화 도달 시 극한 고온인 폭염이 평소보다 거의 8.6배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지난 10만 년 동안에 가장 온도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바로 최근 100년의 마지막 세기였습니다. 그 원인을, 자연적인 원인을, 그다음에 인위적인 원인으로 따져서 분석한 결과 자연적인 원인은 그렇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에서 지구온난화로 일어났다는 것을 IPCC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지구상에는 중세 온난기도 있었고 또 중세 소빙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온 상승하고 비교할 때 엄청나게 최근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빨리 된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나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과거 5천년 동안에 일어난 지구온난화의 속도보다 무려 14배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빨리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멸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로 보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부터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상의 CO2 농도를 보신 겁니다. 거의 10만 년을 주기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구상에서 300ppm 이상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1950년대에 300ppm을 넘으면서 현재는 무려 417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2014년 IPCC 5차 보고에서 밝혀줬지만 바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바로 인류가 산업혁명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동차에 의한 매연, 그다음에 산림 파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폭염과 홍수, 가뭄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인명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해양, 식생에 따라서 바로 식량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로 인해서 생활 기반이 상실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생태계의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지난해 굉장히 이슈가 됐던 만평입니다. 맥케이의 만평인데요. 현재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곧 나와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바로 우리의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데 경제 위기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위기로 닥진 않았지만 바로 기후변화의 위기는 엄청난 쓰나미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위기로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만평입니다. 자, 이제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그 출발은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채택입니다. 2015년 파리에서는 195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합의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 2조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1.5도로 제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합의사항입니다. 파리협정 4조입니다. 각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해서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IPCC에 1.5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그 영향은 어떤가에 대한 특별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IPCC에서는 2018년 10월 바로 우리 인천에서 48차 총회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바로 1.5도 목표로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려 45% 감축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2050년까지는 반드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적어도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2018년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도가 올라갔을 때하고 2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 생태계나 지구 인간계 그리고 폭염, 그다음에 한파, 산호 소멸, 그리고 기후의 영향과 물 부족,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이런 원인들이 얼마나 더 심각한가에 대한 분석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5도하고 2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구가 회복 가능한 지구가 되려면 반드시 다 함께 1.5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게 1.5도 특별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온실가스 증가를 쭉 보시면 2018년까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5도 온도 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2055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 넷제로를 달성해야만 1.5도가 될 수 있고,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4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만 1.5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많은 그런 압박이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가장 먼저 EU가 2019년 12월입니다. EU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후 공약을 좀 더 강력하게 약속을 합니다.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는 2030년 감축 목표인 NDC를 2015년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NDC 감축안을 약속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배출량에 2030년까지 무려 50에서 52%까지 감축하겠다고 했고요. 영국은 1990년 배출량에 무려 68%까지 감축하겠다. 이런 강력한 감축입니다. 일본, 모든 나라,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약 한 130개국이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서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로 2050 탄소 중립은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된다는 것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금년 5월 29일 날 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출범을 하고 8월 30일 날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97년 IMF가 되면서 경제 위축으로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해서 2018년 최고치인 7억 2,760만 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1990년부터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약속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난 나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늘어나가서 2018년에 7억 2,600만 톤인데 이거를 2050 탄소 중립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목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에는 40% 이상 감축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위쪽 그림을 보시면요. OECD 선진 국가들은 199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고 혹은 감소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선진국 여러 나라보다도 2배 이상 더 강력하게 감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직선으로 감축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초기에는 감축할 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2040년쯤 되면 감축했기 때문에 감축할 거리가 없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엄청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감축을 하고 미래 세대가 적응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중립에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가능할 건가? 이것은 가능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가야 될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지난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합의된 글라스고 합의에서 사실은 많은 언론을 보면 실망스러운 합의를 했다고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완전 퇴출하자는 게 초안으로 있었는데, 합의문 초안인데 인도와 중국이 반대하면서 그 내용이 완화돼서 단계적 감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의장인 외교부 장관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마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글래스고에서는 4개의 중요한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산림 파괴 종식을 위한 서약, 그 다음에 석탄 단계적 폐지 서약, 개도국 기후 지원, 그 다음에 글로벌 메탄 서약입니다. 이 메탄 서약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농업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서약입니다. 우리 이 메탄 서약에 합의를 해서 메탄 서약이라는 것은 2030년까지 2020년도에 배출되던 메탄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농업 부분은 2.9%입니다. 근데 메탄은 무려 반이 우리 농업 부분에서 나옵니다. 축산하고 그다음에 논벼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메탄 서약에 가입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농업 부분에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농업 부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은 기후와 함께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마지막 그 빙하기가 지금부터 약 12,000년 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면서 지구 기후가 최적기, 안정화되면서 지구에서는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집단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면서 문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든가 많은 제국들, 왕조가 흥망성쇠를 바로 농업과 기후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흥망성쇠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농업은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중국의 기후와 역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쪽에 보면 중국의 인구를 좀 더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만 인구의 증가 곡선입니다. 그 인구하고 밑에는 아시안 몬순이라는 강수량인데 바로 우리가 가뭄이냐 그다음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618년 당나라가 시작하면서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당나라 말기에 대가뭄을 겪으면서 결국은 당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물론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 원인도 제공이 되죠. 이렇듯 이 가뭄에 의한 농사는 안 되는데 공출을 많이 하니까 결국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농민난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멸망하고요. 바로 송나라가 서면서 송나라 역시 기후가 안정화되면서 많은 식량이 생산되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몽골이 침입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가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 나서 결국은 송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명나라가 들었습니다. 명나라 역시 이 흥망성쇠를 기후와 그다음에 농업의 생산에서 증가하다가 다시 명나라 말기에 대가뭄이 옵니다. 이것이 이자성이 난을 계기로 해서 멸망합니다. 이렇듯 결국 한 나라의 제국이나 왕조가 바로 농업하고 기후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 이 자료는 미국 국립과학원해보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평균 기온이 지구상에 사람이 어디에 많이 몰려 사느냐 보면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그 다음에 X축은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500mm에서 한 2000mm 되는 그 지역에 우리 인류가 대부분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식량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그 다음에 가축이 많이 된다. 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2도, 3도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인간은 적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곡물 생산이나 가축의 생산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문명이 지속할 수 없는 그 기후 범위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1.5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IBM하고 월드뱅크에서 미래 예측 보고서를 낸 겁니다. 미래
3대 메가 트렌드는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와 도시화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함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식량 요구나 그다음에 양이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바로 농업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3대 산업 메가 트렌드가 뭔가,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 뭐냐? 첫 번째는 모빌리티라고 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기후변화,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수소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노령화, 고령화되고 하면서 바로 이 헬스케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으로 해서 농업테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2040년, 50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산업이, 농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월드뱅크와 IMF의 미래 전망 보고서입니다. 기후변화와 농업은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 농업은 기후전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병해충의 발생이라든가 생산량의 변화, 그 다음에 재배 적지가 바뀐다든가 가용 농용수의 변화, 그리고 축산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간접적인 것도 많지만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상승했는데 우리 한반도는 1.8도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이미 아열대화가 돼가지고 제주의 감귤, 아열대 과일이 남해안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미래 시나리오에서 2050년 한반도 기후가 어떻게 될 건가 전망에 따르면, 기후 전망에 따르면 2050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보다도 훨씬 거의 2배나 높은 온도로 올라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산악지역을 빼고 농경지가 있는 데는 대부분 아열대화가 됩니다. 가수의 재배 적지가 거의 1도씩 올라가면서 거의 100km, 97km까지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되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나라에 사과 재배, 배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기온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지 못하던 병해충이 겨울에 활동을 해서 농업에 그만한 어려움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식량 안보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1.7%입니다. 2019년 21%고요. 쌀과 감자, 고구마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99% 수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2018년 곡물 수입량이요, 1655만 톤입니다. 여러분, 1655만 톤 곡물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저 왼쪽 밑에 있는 벌크선입니다. 곡물 수송 벌크선이 5만 톤짜리 엄청나게 큽니다. 저게 곡물을 가득 싣고 하루에 한 대씩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1650만 톤에 수입합니다. 이렇게 많은 곡물을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곡물 가격이 바로 기후변화나 날씨에 의해서 춤을 춥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여러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업기상재해, 슈퍼 엘니뇨와 가뭄 이로 인해서 곡물 수출국에서 수출을 중단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폭동이 있다고,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는 그 폭동의 원인도 바로 이 러시아의 대가뭄으로 인해서 밀수출 중단이 있는 원인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곡물 수입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곡물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대부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가면요, LA 롱비치에 가면 우리나라 전용 곡물 수송 부두까지 만들어 놓고 매일 시골로 오고 있습니다. 저 중부 지방에서 일어나는 생산된 곡물을 싣고 캘리포니아까지 오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잠시 초기에 곡물 수송이 어려워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면 미국 중부에 토네이도가 있어가지고 무려 100명이 사망합니다. 토네이도는 주로 여름이나 늦봄에 일어나는데 지금 12월 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곡물이 한창 생산되는
여름에 중부지방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상상을 하시면요. 생산량이 줄어들면 팔지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요소수 걱정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수출 중단하면서 우리가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곡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수라든가 그다음에 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생산량이 적고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요소수 이상의 식량 위기로 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트에서 음식물 사는데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번 그런 일이 나가지고 마트에 가서 빵을 구입을 못한다든가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저는 2030년 전에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우리 농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어쩌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저는 기후위기가 농업의 위기지만 농업인들한테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탄소 배출을 농업에서 2.9%밖에 하지 않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우리나라 배출량의 87%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공정, 폐기물, 농업은 2.9%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9%밖에 되지 않는데 애괴합니다. 포항제철이 14%를 배출합니다. 제가 국가기후환경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게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중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농업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 하면서 농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가 2.9%라는 것은 바로 농업 생산 단계에서 나오는 그 양이 2.9%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식품이 농축산물이 생산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수송이 되고 가공이 되고 포장이 되고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서 소비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서 그거를 폐기하는 그 전 과정을 따져서 온실가스 배출로 따지면 무려 10에서 15% 이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그린 딜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팜투포크에서 바로 이 전체의 온실가스를 바로 농업 부분으로 생각해서 24% 많게는 34%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와 관련된 중요성을 좀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식품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같이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식량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재배법론에서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의 유전성과 재배 기술입니다. 그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기후, 환경은 어쩔 수 없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재해나 이런 것들을 조기 경보하고 해서 피해를 줄임으로써 바로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자, 기후변화 위기 대응하는 기술을 크게 나누면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이 있겠습니다.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적응 대책을 세운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든가 농작 새로운 재배 기술, 그다음에 배양 기술을 만드는 사양 기술, 그다음에 기상재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응 기술이고 바로 완화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세 가지의 트랙이 바로 우리 기후변화 적응 기술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다음 발표하실 분들이 해서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우리 지능청에서 지금 몇 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들이
좀 더 고도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농물 재배나 그다음에 축산 분뇨 같은 것들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온실에 쓴다든가 하는 이런 기술들이 기후변화 완화 기술이 되겠고요. 바이오차, 동기 중에 CO2를 고정을 해서 땅속에 묻는 바이오차 기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나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업 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장기간 고품질의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진청에서 지금 전국을 20개의 농업지대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이 지대 구분에 맞는 농업재배법, 그 다음에 기상, 물리,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화학적 모든 데이터, 뭐 재배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이게 한 곳에서 같이 묶어놓는 가칭, 국가농업기후표준관측소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바로 인공지능이나 작물 재배 모델링, 그 다음에 조기 경보 이런 데 활용함으로써 농업기술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후 스마트 농업입니다. 이미 지속가능 농업을 통해서 빈곤 감소나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녹색 성장을 통해서 탄소 감축이나 자원 이용, 그리고 바로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식량 안보와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는 이 기후 스마트 농업은 FAO에서 2009년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량 안보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통해서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 기상청장을 하면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정부 내에는 기상청, 산림청, 농진청을 녹색 3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부처 협약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MOU도 맺어서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후 위기 대응 저거를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 예측을 잘하고 또 완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후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 겁니다. 어댑테이션, 적응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예측, 완화, 적응을 함께 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농업 부분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제 마무리인데 국가 농업기후표준관측소 설립이라는 그런 데이터, 지금 디지털 농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바로 이런 고품질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일, 그다음에 아까 푸드 시스템 이런 것을 온실가스 대응에 함께하고 녹색 3청에 대한 부처 간 협의라든가 조기 경보, 그다음에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바로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다스리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함께 나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